정책과 관련된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우리 지지난 시간인가 한번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동산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진보라고 생각되던 사람들 중에서도 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그거를 하면 수도권 과밀화가 더 심해지는데 그것이 맞느냐, 그러면 지역 소멸을 더 가속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역의 그 분권을 이랑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이전을 노무현 때 엄청 한 것 같지만, DJ부터 노무현까지 수도권 규제 완화 다 해가지고 공장 짓고 뭐 짓고 뭐 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뭐 500만, 600만, 700만 하던 경기도가 1200만까지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수도권 과밀화에 그 빗장을 연 정치 세력인데, 이 세력이 지역 분권 얘기한테 제가 볼 때 그 민주당은 늘 그렇듯 그런 이제 자가당착이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 야 수도권,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어쨌든 그 고민 때문에 처음에 공급 정책을 잘 안 하려고 했던 고민이 있었던 거라고 저는 선회하고 있고,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저놈은 서울 사니까 네가 그렇게 얘기하지 라고 바로 얘기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지역 정당 얘기랑도 연결되는 건데,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지역의 목소리로 지금 그거를 할 게 아니라, 아니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예산이 뭐 건교부나 뭐 LH나 어디서 쓸 돈이 이제 명백한데 거기 토지 조성하는데 돈 쓰지 말고 차라리 지역에, 근데 지역에서는 야, 아파트만 때려 지으면 뭐하냐, 일자리를 줘야지, 뭐 또 이제 논의가 이렇게 흘러가긴 하지만, 그래서 지역의 목소리가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데, 지역에서는 뭐 답답하니까 가덕도 만들자 이러면 뭐 그냥 그걸로 그냥 다 휩쓸려 버리고, 운동권들도 또 아무 얘기 못 하고, 얘기를 하지만 가덕도 반대한다고 정의당 같은 데서 얘기하지만, 뭐 진보당, 기본소득당은 다 뭐 투표할 때 기권하거나 뭐 찬성표 던지고 이러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역의 목소리와 정책적인 문제와 이것들이 되게 연결돼서 다시 여의도 정치나 중앙 정치를 견인하고 강제하는 그 선순환이 진보 정당 안에서 잘 못 만들어지는데, 하여튼 그 지역 정당이라는 게 꼭 지역의 다수 이해를 대변하는 부분은 없는 거니까. 뭐 그렇게 지역에서 지역이라는 공간에서 정파적인 걸 관철하는 거죠. 여기서 정파적이라는 건 이제 특정 정치적 견해를 관철하는 단위가 이제 지역 정당인 거죠. 그리고 그거를 또 그 관철하는 방식이 이제 지역이라는 공간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그거를 가지고 중앙 정치로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말씀하신 고민은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특정 공간을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어느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경제력이 좀 있는 도시, 인구수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 인구의 거의 반이 네이버 특정 카페에 가입을 해 있어요. 과천. 내가 얘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 네. 그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 카페. 네. 그 카페가 카페가 짱입니다. 짱이죠. 카페가 짱임. 근데 거기에 무슨 뭐지? 어디 그 공간 남는 거에 임대주택 짓겠다고 했다가 막 사람들이 다 민주당 싫어한다는 거 다 바뀌고 막 시장 갈리고 이렇게. 옛날에 이명박 때 예를 들면 뭐 보금자리 주택 이런 거 할 때 거기가 그러면 이익 집단화돼요. 이 땅값이랑 집값이랑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이게 이익이 손해가 난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거의 그 카페가 당이에요. 거의. 그치. 예. 그래서 심지어 어떤 순간에는 그 카페에서 후보를 냅니다. 거의 그 카페에서 후보를 내요. 대단한 조직력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실제 주민들의 고민과 삶의 애환과 자기가 느낀 바들을 많이 얘기하고 뭐 할 거 아닙니까? 주로 집값 문제, 신천지 문제, 그다음에 아이들 교육 문제. 저도 카페 들어가봤어요. 교육 문제. 그런 거에 대한 실질적 정보를 주고받고 거기서 또 대안을 찾아내고 이 카페 너무 고맙고 소중한 정보도 유통되고 그런 게 이제 조직력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지역 정당이냐? 그렇진 않은 거죠. 그건 그냥 네이버 카페고 이제 어떠한 종류의 이제 집단인 거고 집단적인 어떤 행동인 것이고, 지역 정당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정치적인 뭔가를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치적인 접근이라는 게 그냥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니까 저는 그런 거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토호 모임.
사실 MB 때 막 자곡동, 세곡동 막 지을 때 네. 되게 이렇게 의심의 눈으로 쳐다봤는데 그래도 비교적 그 당시에는 괜찮은 가격으로 좋은 그게 토지 임대부주택이 좀 많이 껴 있었을걸요. 그래서 공급을 한 거였는데 네, 부동산 정책은 쉽게 얘기를 못 하고 맞아요. 쉽게 얘기 못 하고 네. 우리가 그렇게 뭐 일도 양단해 가지고 알 수 없는 거죠. 단편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뭐 집값 얘기를 항상 하지만 집값만 가지고 해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아까 공급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공급을 뭐 왜 안 했느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은 공급이 늦어졌다 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그건 나름의 논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이 뭐 당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평가가 네. 다 뒤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은 공급이라는 게 결국은 음. 집을 이제 소유하는 거에 대한 문제잖아요. 집의 소유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 문제를. 임대를 어떻게 할 거냐가 또 핵심인데. 그렇죠. 그럼 임대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에서 공공임대로 다 그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또 이 대한민국의 이 임대 시장이라는 거는. 김민하공화국이랑 다르죠. 그러니까 김민하공화국은 전부 임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적 소유가 철폐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공간인데 무슨 소유가 있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네. 이매진.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상당히 사실은 이런 데 있어서 장기간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가면서 이 문제를 관리를 해가면서 풀지 않으면 안 풀리는 문제거든요. 아, 관리. 네. 근데 이 나라의 정치 세력은 그걸 안 하고 못 하잖아요. 아니 1년 단위로 그 정책에 대한 연속성이 없는데. 네, 정치적 평가를 한 다음에 와 해가지고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역습을 가해서 1년 한 거를 다시 이제 되돌리기 바쁜 나라인데 서로 그게 뭐 그래서 부동산이 이렇게 아킬레스 건이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혼자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예를 들면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때 세계적으로 저금리에 돈이 너무 유동성이 돌아서 투자처를 잃어가지고 다 그렇게 간 것도 사실 그것까지 예상했겠냐. 금리가 문제였다. 근데 금리를 어떻게 할 수 있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또 금리 인하가 예고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근데 이제 그것도 환율 문제 뭐 머리 복잡해.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러니까 만약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 파도를 잘 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데요? 차라리? 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요즘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오늘도 한덕수 씨가 멋있게 딱 회의를 열어가지고 상모가 추경? 뭐 추경도 추경인데 지금 기업들의 돈이 안 돈단다. 돈이 안 도니까 네가 좀 책임지고 방법을 마련해가지고 뭘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상황이 안 좋은데다가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가지고 계속 이러니까 그게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 기업들한테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대기업도 어쨌든 간에 우는 소리를 하는데 중소기업은 어떻겠어요. 근데 우리가 뭐 기업 걱정을 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노동자들한테 피해가 전가될 거잖아요. 그리고 자영업자들한테 피해가 전가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거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은 추경도 추경인데 추경도 추경이지만은 뭐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이나 이런 거를 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새 정부가 됐는데 이 트럼프부터 시작하고 파도가 쭉 밀려오는데 새 정부가 모처럼 짠 하고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이 정부가 어쨌든 간에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해주기를 다들 바라고 평가를 하려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합니다라고 하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죄 때리고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뭐 집권을 했는데 하자마자 무능을 드러내 뭐 어쩌고 아무것도 손을 놓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혼란만 드러내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할 것이고 그 뭔가가 이제 근데 나중에 어떤 효과를 낼 거냐에 있어서는 그 뭔가를 보여주는 게 얼만큼 준비가 잘 돼 있고 얼만큼 정책적으로 조율이 다 돼 있고 얼만큼 그리고 후속 조치에 대해서 관리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이 능력과 장악력이 있느냐에서 갈리는 건데 그게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파도가 막 이렇게 오니까
그래서 이 환경이 다 녹록지가 않은 역시 상황이다. 그럼 싱가포르처럼 독재를 예? 토지를 국유화하고 근데 독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는데? 개헌해야 됩니다. 토지를 국유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개헌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왜 개헌만 얘기하는지가 지금 여기에 토지 국유화는 거의 재헌이지. 왜 만물 개헌설로 가는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 이게 다 하려면은 개헌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뭐 예를 들면 차라리 시장을 놔둬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굳이 개입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이제 새 정부에 주문하고 싶은 거 일단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 그 피해자 대책 구제하는 거 첫 번째랑 어쨌든 뭐 지역적으로 어느 편중에 있는지 몰라도 그거랑 다 연결돼 있겠지만 일단 저기 뭐 임대주택 꾸준히 공급하는 거 특히 그냥 뭐 10년 공공 임대하고 그다음 민간에 다시 분양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임대의 물량 자체는 계속 거의 동일하잖아요. 이게 나가고 민간 분양하고 이렇게 될 테니까 뭐 청년주택도 지금 행복주택 안심주택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조금 더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만 좀 더 푸시를 하면 나머지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는 나머지는 뭐 그냥. 근데 우리가 지금 한국에 이제 이 임대 시장에 좀 이제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한국의 임대 시장을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건 이제 정책적인 것들이잖아요. 정책적인 것들인데 시장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영원한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세 폐지론자와 네. 전세가 서민을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네. 내가 옳다, 네가 옳다라고 하는 영원한 또 그 용쟁 호투가 있는데. 근데 전세라는 거는 뭐 앞으로 없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의지를 갖고 전세를 뭐 금지시킨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없어지면 되죠. 근데 지금 그거를 어떻게 개헌은? 아니 금융 정책이야. 이복현이 결단하면 된다고. 그건 개헌 사항이 아닙니다. 네. 아니 은행이 하는데. 네. 뭐 언제 다 관치금융인데. 그건 개헌이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 대출을 신규는 안 된다. 그렇게 쥐면 뭐 어쩌겠습니까? 네. 뭐 그냥. 그럼 어느 쪽에서 위헌이다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거는 법률이 아니니까. 위헌 뭐가 위헌입니까?라고 얘기하지. 위헌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네.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안 되니까. 위헌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거는 북진에서 통일하자는 사람들 위헌적인 사람들이에요. 평화통일 조항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개헌을 하고 싶어지잖아요. 뭐 그 사람들이 개헌하고 싶어진다고 무슨 얘기야? 아니 본인이. 아니. 그냥 어쨌든 이복현은 사퇴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안 했죠. 사퇴하지 않았나요? 물어서 사퇴를 표명했으나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사퇴를 표명했으나 다들 나를 말렸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을 서울만 막으세요. 그러니까 전세 살죠. 전세 사는데 이제 그 월세로 바꾸면, 그러니까 전세 살아도 대출 받아서 사면 그걸 은행에 월세를 내놔. 전세 대출을 받은 게 이자는 결국 은행에 내는 거잖아요. 은행에 월세 내는 거죠. 그게 사실 무슨 차이가 있어? 월세인데 이미 옛날엔 전세금까지 대출받는 세상은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그런 대출 상품도 많지 않았고 그냥 그런 거였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네 많이들 싸우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세가 서민을 위해서 있는 민간 금융으로 역할이 컸다라는 거랑 외국에선 전세가 없는 게 그 큰 돈을 어떻게 그렇게 맡겨? 이러다가 지금 이제 전세 폭탄이 퍼진 거 아닙니까? 전세 사기 폭탄이. 역할이 큰 것도 큰 건데 사실상 지금 얘기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임대 시장에 근거한 민간의 사금융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규모가 그리고 엄청나게 큰 거고. 근데 그걸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임대 시장의 조건하고 이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금의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임대 시장이라는 이 한국인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임대 시장의 문제라는 게 이게 원래 이제 다른 나라도 다들 이렇게 좀 불합리하게 다들 살고 있는 거냐. 그리고 다른 나라도 무조건 이제 집을 자가 소유를 해가지고 다들 뭐 1가구 1주택씩 그냥 다 갖고 살면 되는 거냐. 그런 해법을 추구하고 있는 거냐. 나라마다 다 다른데 이거는 나라마다 다른데
그 많은 나라들의 해법 중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그러면은 모델은 뭐냐 이런 거 다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져봤을 때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디 뭘 따져봐도 그렇지만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은 일본형이다 이 나라 이 주택 시장은 그게 그 그러면 이제 가격에 빈집이 많아지고 가격의 등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가격의 등락은 당연히 일본형은 아닌데 등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임대 시장의 형태나 이런 게 결국은 일본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임대 사업자나 이런 부분을 키워야 된다.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했었죠. 그렇죠. 그게 사실은 그래서 문재인 정부만 추진한 해법이 아니고 네. 이명박, 박근혜 다 순차적으로 해온 거예요. 그걸. 그렇죠. 그게 이제 민간 임대 시장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책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임대사업자 양성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세금도 걷고 뭐 이런저런 임대 시장을 선진화시키고 이런 거 한다는 뭐 이런 이론이 원래 있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임대 시장이라는 거는 그런 걸 시도하면 다 어떻게 됩니까? 갭 투자가 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한 바퀴 돌면 전세 사기가 되고 그 전세 사기의 피해자들이 지금 이렇게 나앉아가지고 울고 있는데 전세 사기 특별법 이런 걸로 어떻게 땜빵을 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되는 가운데 전세 사기 특별법은 이 지금 날짜를 다 해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끝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 이게 임대 시장이라는 게 지금 뭐냐 이게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런 현실이 있는데 공공임대로 다 때울 수 있냐 이거를 공공임대를 막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공공임대를 왕창 해가지고 이 임대 시장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이상한 일들 이런 사실 비합리적인 부조리들이 공공임대를 막 엄청나게 늘려가지고 민간임대를 사실상 공공임대로 대체할 수 있을 만큼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거냐 그렇게 해서 이 모순을 다 없앨 수가 있는 거냐 뭐 그렇지도 않은 건데 그러면 어차피 민간임대는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임대를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이렇게 사는 거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그쵸. 거죠. 예. 끝도 없는. 네. 어떤 정책을 해도 풍선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댓글창이 그 전세 유지파와 네. 전세 해체파로 완전 디바이드가 나눠주셨어요. 근데 그게 의지를 갖고 전세를 뭐 없애고 뭐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미 있고 전세는 이미 있고 그것은 각 개인들의 큰 사금융의 금고처럼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를 그냥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다 이게 그 돌고 도는 거여서 지금 상황은.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어쨌든 부동산 값을 죽이고 그래야 딴 데 돈을 쓰고 그리고 투자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투자를 해가지고 혁신이 일어나고 그래서 부동산 값이 선진국 중에 상대적으로 가장 규제가 센 독일이 분권화도 잘 돼 있고 그나마 경제가 제일 안정돼 있는 거 아니냐. 프랑스도 물론 파리 내에 살기엔 너무 비싸지만 사실 파리 빼고는 그렇게 안 비싸다고 하고 영국도 사실 런던 시티 빼고는 그렇게 안 비싸다고 하고 우리 다들 근데 지금 어디 빼고가 지금 다 살인적이죠 근데. 그래서 살인적이죠. 독일도 베를린 베를린에서 들고 일어나고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빨갱이가 많아서 들고 일어나는 거 같아요. 일자리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미넨에 더 많은 거 아니야? 네? 프랑크푸르트나? 아니에요. 하여튼 베를린 임대료와 관련된 그 문제는 얼마 전에 심각한 뭐 그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홍콩, 싱가포르 이런 데는 이제 아까 뭐 아예 소득세가 없어서 야 너 지불 능력 있잖아 이래가지고 더 센 나라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도시 국가들 모나코 이런 거 될 거 아니라고 치면 글쎄 뭐 하여튼 내 목소리가 또 들려오네. 네, 어디선가. 그래서 하여튼 쉽지 않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제일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자타층 저 포함 진보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토는 많이 하는데 또 이런 실질적인 대책은 잘 없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는 뭐 여러 가지 법안도 내고 했지만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긴 했지만 이게 총괄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합의된 시원한 얘기를 한 적은 사실 없다. 네. 없죠. 그건 좀 뭐 슬픈. 그냥 임대주택 늘려야 된다. 네, 그런 거. 임대주택 늘려야 된다. 네. 뭐 이런 거고 지금 있는 임대주택을 녹색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대구 부산은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집값이 안정돼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 그
대구는 그 동네 그 범어로타리 쪽에 그 교육 듣고 있습니다. 그 두 동네 빼고는 괜찮고요. 부산은 그래도 뭐 해운대랑 뭐 수영구, 남구, 뭐 연제구 일부 이렇게 4개 구 정도가 좀 비싸지만 나머지 뭐 명지, 신도시, 사상, 사하 뭐 이런 데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그 이제 지방하고 서울 격차 그렇게 가면 네. 지난번에 이창용 총재가 이거 한국은행 보고서다라고 해서 읽어준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가는 거죠. 왜 서울에 몰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교육 아니냐? 그럼 교육을 갖다가 뭐 반억지로라도 아무튼 뭐 그거 사실 반억지도 아닌데 그 얘기는 거기 이창용 총재가 했던 얘기는 사실 진보에서 좀 했던 얘기인데 뭐 이렇게 아무튼간에 지방에 커트를 줘가지고 이렇게 분산을 시키고 그걸 통해서 이 지역으로 좀 인구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균형 발전을 모색을 하면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집 문제도 해결되고 집 문제가 해결되면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되고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되면 한국은행도 좀 편하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길게 한 적 있잖아요 한번. 그렇죠. 그런 얘기로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부동산 얘기를 시작하면은 어마어마한 얘기가 된다는 게 이래서 어마어마한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겨우 근데 할 수 있는 게 그냥 기관들 내려보내는 것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분권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안 그러면 그 LG 마곡지구라든가 그쪽에 파주에 있던 단지라든가 뭐 이천 하이닉스 그 부지라든가 이런 거 사실은 그전 같았으면 90년대까지만 했어도 그렇게 못 들어왔을 겁니다. 그거 뭐 차라리 지금 뭐 이대로 치면 뭐 천안아사히 더 커졌을 수도 있고 뭐 구미가 저렇게 비지 않았을 수 있고 뭐 이런 거죠 사실은. 예. 근데 집적이 더 효과적이고 효능감 있고 뭐 저거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때 어디더라 여기 교보 빌딩 강남 신논현역 교보 빌딩 있는데 두산그룹이 거기 있다가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성남 FC 건 있는 그 두산 그걸로 저 정자동처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저기가 비었는데 어디였더라? 당근이 들어왔던가? 하여튼 어디 IT가 스타트업 큰 유니콘 중에 하나가 들어왔었어요. 거기 들어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야 하니까 요즘 MZ는 판교도 시골이라고 좋은 개발자를 구하려면 더 도심에 있어야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좀 더 저희 같이 이런 얘기를 하면 저 늑다리 X세대들이 저 X세대 아닙니다. 잠깐만 MG가 83부터 83이구나. 아유 어떤 기준으로 X세대 아니죠. 맞습니다. 예. 네. M이군요. 뭐 MH 역시. 그렇구나. 어쨌든 그런 40대 무슨 뭐 틀딱들이 하는 얘기 뭐 이렇게 들릴 테니까 좀 그렇긴 한데 고민되는 것 같아요. 예. 진보가 거기서 속 시원하게 딱 탈출구 열어주지 않으니까 지금 그냥 할 수 있는 얘기가 세종이나 대전으로 공공기관 차라리 확 내려가라 뭐 이런 얘기 정도밖에 못 하는 거 아닐까요? 지금 보면 전 나중에 걱정돼요. 광명, 의왕 막 다 지어대잖아요. 동탄 막 엄청나게 지었잖아요. 아파트들을. 네. 저거는 나중에 압구정은 그래 저건 돈 많으니까 재개발 하겠지. 저긴 재개발도 안 하고 저거는 그런 나중에 일본처럼 폐허로 남나? 30층짜리 아파트가 인구 감소가 돼서 반으로 줄면 인구 감소가 돼서 인구 반으로 줄어요? 아니 우리 죽고 한 좀 있으면 인구 반으로 줄 거 아니야. 지금 출생률이 지금 바닥을 쳤는데 어차피 그 정도로 지난 다음에 그러면 완전히 막 빈 아파트가 무슨 뭐 이렇게 막 유령처럼 일본에 있는 그런 유령 아파트는 되게 5층짜리 그 단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23층짜리가 막 비어 있는 흉물로 돼가지고 무슨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막 걱정입니다. 네. 아파트 걱정까지 이렇게 아파트 걱정 해주시고 건축 걱정해야죠. 늘 말씀드리지만 그 단체장이 최고의 건축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그래요. 그래서 법률가 따위들이 지금 계속 뭐 단체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단체장에 출마하려면 최소한 도시계획이나 건축과 관련된 좀 미감과 그 역사와 이런 거를 강제 수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이거 이쁜 거 좋은 거 같아.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정하잖아요. 이런 게 좀 뭐 약간 문제 아니냐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수강했나요? 그래서 건축을 아니요. 본인의 포부를 밝힌 건가요? 전 수강 안 했으니까 불출마 하잖아요. 앞으로 나는 그러한 것 수강할 것이다. 아닙니다. 용산구청장 나갈 것이다. 용산구청 건물이 엄청 유럽의 유명한 건축사무소한테 맡겼는데 네. 용산구에서 이거 바꿔라 저거 바꿔라 해가지고 그 건축사무소에서 그 용산구청을 포트폴리오에서 뺐답니다. 우리가 지었지만 우리가 지은 게 아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됐다. 지금 용산구청은 최종의 최종이다. 변칙이 최종의 최종 언더바 3. 뭐 하여튼 그 이상하게 정도. 됐다라고 생각을 그런 하죠. 그래서 어쨌든 좀 그런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거 아세요? 국회의사장도 그런 건 거 아세요? 그거 김수근이 한 거잖아요. 국회의사장도 최종의 최종인 거 아세요? 계속 바꾼 거. 최종의 최종. 도움이 있어야 된다고 자꾸 그래갖고 애초에 설계는 도움이 없는데 저 미국에 갔더니 도움도 있고 다른데 다 도움이 있는데 우리 없냐고. 왜 우리는 도움이 없냐. 도움을 만들어야 돼서 이제 원래는 좀 더 멋있었는데 도움 때문에 이렇게 됐다.